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약간 법적으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책으로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둘가 있었는데요. 전에 이제 특파기공사가 착공식이다라고 했고 이제 대법원 판례 2019년도에 이제 규율적 현실행사가 땡겨졌다라는 게 있었는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진력 오피스텔이라는 이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가 6월 20일에 이제 특파기공사가 있었고 실제 이제 대법원 판례나 규율적 시공사하고 특파기공사가 2개월 차이가 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추진 시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마 동료분들 한 분이 같은데 누군가 한 분이 어떤 건설회사에 경영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강의를 언급을 하셨나봐요. 그쪽에서도 다른 건설회사 연락이 왔더라고요. 누구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세하고 법인세하고 실제 이제 현행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과면제 비율입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되고 있는 신탁사의 세금과세 발행 그리고 일괄치적 발표가 이번에 19년도 격대된 사례죠. 일괄치적 발행 경우하고 이제 사업양수도를 발표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좀 요약해드립니다. 대강 보시면 이제 보안 신고서라는 게 보이죠. 세금과세 보고분이 있고 면제분이 있고 이제 매출 소개가 있고 이제 세금과세 수치분이 있고 이제 매입 불공제가 있고 이제 매입 소개가 있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비고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세금과세 교부한다. 주택에 공급할 때는 이게 주택이 국민주택이다 아니면 국민주택이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교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혹은 일부 발포리도 세금과세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세 발행 부분은 이 부분만 보니까 교부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일반 주택, 국민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택도 교부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 면제를 하고 있고 발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핫한 쟁점이 있었는데 시행사의 발포리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행사의 발포리는 현금융수 발행하거나 현금까지 발행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발포리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발포리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는 발포리가 당연히 주택이다 라고 지금 교부 문제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발포리는 주택이 아니다가 나와버렸죠.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세금과세 발행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주거보수업에 대해 가지고 다시 영수증 대상으로 바꿔 이제 입법적 개정이 있었죠. 시행령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영수증 교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다시 이게 현금 영수증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게 인테리어 공사업이다. 시행사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시공사가 세금과세를 발행한다. 혹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인테리어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라고 되면 이제 시행사도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공사들은 세금과세를 발행하는 데가 많아요. 요거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시행사가 세금을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가 아니고 실제 시공사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대도 건설도 없고 대림사도 없고 대우건설도 없습니다. 일반 개인하고 거래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체해놓지 않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냐 라는 말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현금 영수증 그 발포니 계약이 ERP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프로젝트의 매출이 인식된다라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공사들은 세금과세를 발행합니다.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발행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쪽에서는 세금과세 숙지하는 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토지공사비, 그리고 건물공사비, 그리고 기타 용역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요게 문제죠. 요거는 진짜로 세금과세가 발행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가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트에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계산서 부분은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불공제 안 하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 부분은 과세풀이니까 다 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 면허가 없는 업자가 이제 공사용을 제공했다. 그러면 전체가 세명에서 한 장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건물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정비들, 분양 정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판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양 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게 됩니다. 요게 안분이 좀 복잡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하는 게 납부세액으로 나온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최소한 3개 그리고 전체 공제와 전체 불공제가 있으니까 안분 비율이 최소한 5개는 나온다. 이거는 건물 면적에 관한 거고요. 이건 예시입니다. 여기 건물 면적 비율대로 하면 80%의 면세 비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양 예정가액 비율. 이 중에서 이거 면세, 이거 면세, 그리고 요거 면세죠. 그러면 87%의 면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는 어느 물건을 분양했다가 사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사무소 직원이 국민주택 팔았는지 일반주택 팔았는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반주택 판 거에 대한 판매 비용이었다 그러면 일반주택의 토지와 건물 비율로 가야 되는 거고 공가의 비율로 가야 되는 거고 이쪽은 당연히 불공제 될 거고 이게 최소한 안분 비율이 5개가 나온다. 요게 10대 이제 예시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단종 면허가 있고 종합 면허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원청사 종합 면허 회사로부터 세무자서 받게 되죠. 단종 면허가 있는 애들은 원청사한테 시공사한테 세무자서 발행하게 되고 시행사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세무자서를 받게 될 때 종합건설회사가 철거용도 제공하고 철거용도 제공하고 건물공사도 제공하고 모델화 건립도 함께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모델하우스 건립하는 건 일단은 공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를 국민주택건설공사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분양 대행 영역이라든가 발품이라든가 해서 이제 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터졌거든요. 요때 이게 향후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는 이제 본공사 영역과 같이 제공을 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공사로부터 받게 될 때는 세용계약서 계약서 2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세용계약서 부분은 전체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계산서 부분은 뭐 부가세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니까 신경을 안 썼으면 됩니다. 이거를 당연할 것 같은데 대형 건설사에서 대규모의 환구를 받았는데 SK건설이었는데요. 뭐로 환급받았는지 좋은 것이면 좀 나누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금계약서를 안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가 제공을 하죠. 이거는 세금계약서를 말합니다. 설계비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감리는 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공사를 잘 못하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포함이 안 되고 전체 세금계약서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 비율을 따라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는 토지 임차료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계약서 발행되고 전체 공급가액, 분양 판매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죠. 전체 공급가액률로 안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수수료가 일반과 국민주택이 추적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반 주택은 토지 면적, 토지와 건물의 면적, 분양 예정가액 비율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국민주택 하면은 전체가 불공제니까 100% 불공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정도 나온다. 꽤 복잡하다. 근데 이게 내용만 봐가지고 어딘지 모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금액 큰 거는 구분하셔야 된다. 라고 이게 SK건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비율을 봐서는 이 프로젝트에 이제 국민주택이 몇 채가 있는가, 일반주택이 몇 채가 있는가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도급계약서를 보면 대표적으로 2개가 나와요. 평당가 얼마나 한다? 보통 이제 평당 한 300만 원 정도의 또 공사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가 변경되면 평당가 변경되면 도금액이 그냥 저절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계약의 용역 범위를 보지 않으시면 이 건설회사가 어디까지 용역을 제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생각보다 많은 용역을 제공해요. 단지 일부 체납하는 단지 외부 공원 만드는 거, 도로 만드는 것들 그것도 건설회사가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공사 이거 시행사의 발코니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공급하는 발코니는 이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을 분양 시점을 생각하고 이 시점은 이제 수분양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자기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생각하고 원래라면 이 시점이 이유겠지만 이 시점을 이제 건설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주택의 가격과 발코니의 가격이 분리되는 시점은 이 시점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지방세 구청에서 제가 5억 원 미만 국민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1.1%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구청 공무원이 주택과 구축물을 구입하셨네요. 구축물은 4.6%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발코니도 주택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수분양에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계약서에 건물가액 얼마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건물가액 얼마, 발코니 가액 얼마 이렇게 안 적죠.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 발코니 공사라는 게 이런 공사거든요. 원래라면 여기가 발코니죠. 여기가 마루고 단창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요거를 없애버리고 여기 중창을 만드는 공사야. 일반적인 발코니 만약에 분양받은 집에서 발코니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걸 부수고 이걸 설치하겠죠.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 공사하면서 일괄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더 적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구분합니다. 마루 공사를 할 때 누구는 여기까지 하고 누구는 여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죠. 보일러선 깔 때 이렇게 깔죠. 이거 보일러선 길이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벽면도 마찬가지고 천장도 마찬가지죠. 램프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여기 램프 없잖아요. 이 단가와 이 단가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안 발라지는데 시공사는 지금 이걸로 무시하게 사고 있습니다. 아주 진행 중이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왜 발코니 금액을 주택 분양에 관한 공급액 규칙에서 건물의 공급가액과 주택의 공급가액과 발코니 공급가액을 분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나라가 이거 이상의 돈은 받지 마라고 하니까 옵션으로 그 가격을 올리자. 그게 발코니 금액입니다. 발코니 금액할 때 왜 비싸다라는 생각은 해보셨고 발코니뿐만 아니고 뭐 플러스 옵션도 있고 마이너스 옵션도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발코니 가격으로 그 분양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잡아야 되고 주택의 가격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과 발코니 가격이 이 시점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시행사들은 발코니 가격과 이제 주택의 가격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떨어뜨리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엄청난 전문가의 집단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LH공사. 거기만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발코니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해놓고 같이 팝니다. 그러니까 수분양가의 선택도 할 수 없죠. 그게 고법에서는 LH가 이겼는데 대법에서 LH가 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의 발코니 문제는 사실상 쫑이 났습니다. 시행사에서 발행하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하우스 건설용은 이게 먼저 들어오고 시기상으로 이게 1번이었고요. 요게 2번이었고 요게 3번이었어요. 요건 현재 진행하는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듈하우스 건설돼가지고 주택건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같은 거는 주택건설은 고수하고 건설도 아니죠. 팔아주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에서 어떤 직원들이 이게 견본주택을 보여주면서 그걸 파는 경우잖아요. 이게 도급계약서에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또 딴 데서 중요하다고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분양에 관한 비용은 과표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도급계약서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건설사에 따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가 산정할 수도 없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급계약이라는 거는 전체의 용역의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완성한다고 해서 대금 청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떼고 보면 국민주택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철골 빼고 난 다음에 다 국민주택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세사적인 챌린지가 있을지는 예상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문을 설치했다. 중문 설치 공사가 주택건설 어떨까요? 싱크대를 설치했다. 주택건설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발코니가 보통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방에 하나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 하나 있고 주방 쪽에 하나 있습니다. 주방 쪽에 발코니를 넓히면 주방 가구가 커져요. 그럼 주방은 커진 거는 발코니 공사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향후에도 더 많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도급공사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나마 요거 잡아내시고 요거 잡아내면 금액으로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안내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 거지 이거를 요것만 구분한다도 힘들겠지만 저 구분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과세 챌린지가 있을 수 있다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면세 비율이 90%가 많이 넘어갑니다. 한쪽으로 말하면 아파트에 있는 근린 상가 빼고는 다 국민주택이다. 요즘은 소형이 분양되거든요. 시행사의 고민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지 확보하는 거, PF 하는 거. 근데 PF를 얻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공사를 잘 선택하면 제가 신용공여를 해줍니다. 그럼 PF가 돈을 줍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소형이 인기잖아요. 다 쪼개서 엄청나게 작게 해가지고 세대 분양하는 세대가 많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면세다. 거의 다 국민주택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분 비율이 내용에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정도까지만 보고